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저평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업 중에서 사실 경기가 좀 둔화가 되든 경기가 성장이 나오든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저평가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저희는 2분기 실적상 긍정적인 기업들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3분기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업을 웬만하면은 배제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길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이 정말 많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시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됐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례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 경제의 위험 균형이 바뀌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하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그냥 분위기상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롬 파월 의장한테는 이번이 마지막 잭슨홀 미팅이에요. 내년에 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물론 이 아예 그냥 이 FMC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의장의 임기만 내년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그래도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엄청나게 한 방향으로 기울진 않았고 애매한 방향에서 금리 인하 쪽을 살짝 강조하는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고용시장의 취약성과 경제 둔화 조짐을 강조하며 통화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인플레이션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근원 PC가 2%를 유지를 해줘야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고용이 연속으로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이 긴축적 영역에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큰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 균형을 고려하면 정책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좀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는 9월 16일에서 17일 열릴 F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이번에 진행이 되면은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도 금리 인하를 하다가 미국에 조금 눈치를 본다고 금리 인하를 현재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해 하면서 멈춰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기준금리가 같이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요, 경제가 좋아요, 이게 아닙니다. 위에 써 있는 그대로죠. 경기 둔화, 경제 둔화 조짐을 강조하는 구간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둔화되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좀 해소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나오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어떤 기업이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랑 같이 엮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랑 엮이냐면은 바로 부동산 규제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 규제가 최근에 나왔죠.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상한선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6억이라는 거는 그냥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매는 포기고요. 사실 이거는 정말 이 유리천장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이 전면 금지다. 그러니까 똑똑한 한 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어가자라는 분위기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주택담보대출이
약 80%에서 70%로 하향됐습니다. 규제가 강해진 거죠. 대출 더 안 해줄게. 대출 한도도 역시나 6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쉽지 않게 된 거죠. 왜냐면은 기존의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이 집을 사고 있는데 한도도 생긴 부분에서 이 집이 두 채 있거나 또는 원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 갖는 사람한테도 80%에 70%로 내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도 급감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세난이 조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전세가 줄어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약 21,790건으로 25%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이 전세로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파트 구매를 포기하는 분들, 또는 월세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강동구 3,035건에서 642건으로 78% 급감, 송파구는 2,248건에서 1,165건으로 약 절반 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에서 경기 둔화까지 나오는데 지금 뭐가 부동산 규제까지, 이 대출에 대해서 규제까지 매기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미리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거의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또 규제가 있습니다. 네, 뭘 준비했냐면은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인상까지 감안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스트레스를 한번 줘보는 거예요. 금리가 이만큼 올라가면은 어떻게 할래? 이거 갚을 수 있겠어?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럼 한도가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이 상황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준 상태에서 한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한도가 이 스트레스 DSR 시행하기 이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24년 2월 26일에서 8월 말 진행됐고요. 이 첫 번째 그냥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를 대략 한 25%만 적용하자. 왜냐면은 안전하니까. 이거는 스트레스까지 줄 거 있어. 어차피 1금융권이고 주택담보가 있는 대출인데.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금리를 50%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2024년 9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1금융권 신용대출까지 포함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 50%만 적용하자. 그래도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했는데 올해 3월부터 3월이란다. 7월부터 3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시행됐냐면은 이제 은행권 1금융권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다 포함되고요. 2금융권에 있는 정말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1, 2금융권에 있는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 100% 적용이 돼요. 1.5%. 그럼 1.5%가 적용이 되면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대출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1억 몇 천만 원 받던 사람들이 1억을 못 받거나 또는 기존보다 훨씬 줄어서 그러니까 원래 1억 5천만 원 받았다 하면은 이 중에서 이 한도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건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카드론 땡겨오든 뭘 땡겨오든 기존 대출이 연장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난다? 이 신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한 신용 정수에 대한 확인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럼 경기 둔화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뭐예요? 신용 평가를 많이 하겠죠.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부동산 규제까지 들어가면서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신용에 대해서 조금 더 빡빡하게 평가를 하겠죠. 추가로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이 됐기 때문에 더 신용평가에 대한 기준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용평가에 대한 횟수라든가 아니 신용평가에 대한 깊이라든가 이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런 상황, 항상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되거나 신용평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성장하는 기업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기업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용 정보 보고 개인 신용 평가하고 그런 회사죠. 다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규제 강화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존 차주가 불리한 조건에 놓이면 대환 대출이 늘어나 신용조회가 발생합니다. 대환 대출이 뭐예요? 이 대출 막히면은 다른 대출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린 대환 대출이라고 하죠. 뭐 좋은 방법은 뭐 3금융권에 있는 걸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 있는 걸 1금융권으로 옮기는 게 좋은 방향인데 사실 어렵다. 1금융권에서 기준이 너무 세졌다. 그럼 뒤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갈 때 뭐 하겠습니까? 신용조회를 많이 하겠죠. 왜?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힘드니까 넘어갔구나. 그럼 제대로 평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뭐야 경기 둔화 나오고 있어? 그럼 사람들 지금 주머니 상태가 좀 힘들겠네. 그러면 조금 더 신용조회라든가 아니 기업 차원에서의 컨설팅이 또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위축이 되면은 금융기관은 대출자라든가 거래처의 부도 가능성을 더 자주 모니터링하고 기존 고객의 주기적 재평가 건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못 받은 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못 받을 돈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을 대출을 더 늘려줘야 되나 연장해주지 말아야 되나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평가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실채권이라고 하죠. 이게 부실채권이라는 게 빌려줬는데 못 받는 돈이에요. 그럼 그런 돈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채권을 넘기든가 그럼 채권 할인도 해야 될 거고 그럼 채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경기 침체나 둔화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실 채권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채권 매입자나 추심 기관도 추심 누가 하죠? 고려 신용정보 뭐 이런 기업이 추심을 하죠. 해당 차주의 신용조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신용평가에 대한 횟수가 현저히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르니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지금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거나 경기 좀 어렵게 되거나 이러면은 신용평가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합니다. 특히 채권 추심 뭐 이런 고려 신용정보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세상이 너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침체가 나올 수 있고 좀 위축될 수 있으니 그 가능성을 금리 인하로 좀 막자라는 분위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은 한 60% 이상 어디서 나오냐면은 개인 신용 정보 제공, 그러니까 신용 평가를 하는 거죠. 나 지금 신용 점수 몇 점이야? 해서 컨설팅 등 하는 데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평가하고 신용 조회를 할 때마다 당연히 수익이 나고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기업 정보 사업이나 자산 관리 사업이나 등등등 있긴 합니다만 또 기타 채권 평가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매출액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수익은 어디서 신용 평가를 하는 데서 돈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사 명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돈을 벌고 있나요? 돈을 뭐 많이 법니까?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의 반기 보고서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기 보고서를 열어보니 지금 영업이익이 대략 525억 정도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25억이면은 많이 나온 건가요?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합쳐서 525억, 2분기는 275억 정도 나왔더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이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나이스 평가 정보고요. 실적이 2023년도에 살짝 꺾였다가 영업이익이 이제 24, 23 영업이익 매출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2024년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뭐 카드론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좀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올해가 제가 봤을 때는 신용평가를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왜? 기준이 많이 생겼고 규제도 많이 생겼고 금리 인하도 진행이 되고 경기 위축 구간, GDP 성장률 하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있냐면 525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전망치가 얼마냐면은 올해 전망치가 1000억이에요. 충분히 뭐 엄청나게 무리하지 않더라도 좀 달성할 만하죠. 상반기가 525억이니까.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성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그러니까 시장이랑 무관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좀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차트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희는 시가총액을 보고 지금 구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구간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근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뭐 저는 14,000원에서 현재 구간 이 박스권 안에서만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역시나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스 평가 정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좀 상방이나 좀 우상향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최근의 고점인 이 18,000원 라인 때도, 그러니까 추세로 봤을 때 저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엔 이 추세 돌파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3분기, 4분기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과거에 증시가 좀 흔들리고 어려웠던 구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기업의 좀 성장세가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용조회가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기회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규제까지 하면은 신용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수혜를 보고 수익을 좀 많이 보는 기업이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거 확인했고요.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흔들릴 거 감안해서 박스권 열어두면 좋을 것 같고,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AI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아니면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이런 관련된 시장 전망, 그 다음에 관련주들, 그러니까 무료로 정리해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이거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고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적을 때도 없고요. 사실 적어도 쓸 때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는 투자자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 대신에 중요한 글을 써서 올리면 알림이 가거든요. 알림을 받으시려면은 알림 받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허용, 승인 뜨면은 꼭 여러분들은 승인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중요한 글을 썼을 때 알림이 가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꼭 설치를 해주시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2일, 21일, 20일, 19일, 18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전부 다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큰 힘이 되니까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